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가 사실상 중국의 공작을 알면서도 우왕좌왕 눈치를 보고 있으며 이제는 알아서 기는 압으로 일본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보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C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꼬여버리게 만든 것은 아베가 중국의 영향력과 공작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아베의 잔머리와 중국의 공작 정치와는 상관없이 세계 정치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꿈꾸는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의 공작에 말려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 참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학문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상당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력 기관에서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중국의 통일선전공작부 등 여러 기관이 일본의 정치 경제계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베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0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CSIS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전문가 40여 명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 2년에 걸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전술이라는 장애, 중국의 C19 대책에 대한 접근이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아베는 미국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와중에도 시진핑의 방일 계획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에 쓸데없이 큰 사고 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반대했는데 아베가 충실하게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완벽하게 외교적으로 승리한 특별한 케이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일본은 이렇게 다루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은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일본 파괴 공작으로 일본은 중국의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시진핑에게 굽실거렸던 니카이 간사장이 범인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에는 친중파가 너무 많다. 제발 친중파 의원들은 당선시키지 말자. 중국의 공작원들은 자금과 정보로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 니카이를 제지하지 못한 아베 책임이다. 입국 금지를 미룬 것은 아베의 무책임이다. 중국의 공작은 벌써 정재계나 매스컴에 침투해 있다. 센카쿠 침입에 대응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 나라를 지키려면 중국의 앞잡이들을 몰아내야 한다 등으로 불쾌함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베가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사관 폐쇄 분쟁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스파이들의 본거지 역할을 했으며 특히 휴스턴에 있는 의료기관들로부터 C19 백신 개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으로 입국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던 중국인들도 사실은 군인이었으며 역시 기술 절취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23일 닉슨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이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완벽한 타이밍이다. 미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은 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포용 정책으로 받아줬더니 미국의 기술과 무역을 공격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주도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특집 기사에서 일본이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시진핑의 방위를 희망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거의 매일 군사적으로 침범해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침입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영토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는 발표만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이 인도나 홍콩과 한국에 가했던 도발을 기억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그런 완전한 분노에 부딪히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가장 많은 관광객과 해외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더 나아가서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베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공작에 넘어가서 중국의 똘마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 아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체 스마트폰의 30%를 생산하는 삼성에게 이젠 반도체까지 투자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베트남에서 시장 1위인 일본 도요타를 턱밑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하며 1위 도요타와 2000여 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곧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가 1위를 차지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최고의 생산기지로 불리는 베트남에 자리 잡으며 전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명으로 평균 연령이 30대인 젊은 국가입니다. 매년 6에서 6.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최대 은행은 10년 내 베트남이 싱가포르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명단에서 지난해 23위에서 8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부패 지수가 낮고 유리한 세금 환경과 숙련된 노동력을 꼽고 있습니다. 2018년 베트남에서 일본의 투자는 7조 6천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2위 한국은 3조 3천억 원으로 일본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투자액은 홍콩이 약 7조 5천억 원으로 1위였고 2위는 한국의 6조 4,500억 원, 3위 싱가포르는 5조, 4위 중국은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일본은 3조 7천억 원으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들어 베트남 투자에 있어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고 한국은 베트남 투자 금액이 일본보다 2배나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의 베트남 누적 투자 금액은 지난해 기준 625억 7천만 달러로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베트남 투자 1위였던 일본이 5위로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중국 기업들도 쉽게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은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며 무역 전쟁이 종결한다면 서둘러 중국 공장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중하고 느린 의사결정 방식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할 때도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사실 중국 생산 물량을 미국 등 제3국에 돌릴 때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걱정하는 일본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중국 경제의 장래는 어둡다고 했지만 이것이 투자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GDP는 세계 2위이며 판매가 줄고 있다고 해도 자동차는 연간 2,800만 대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중국에 남아있거나 자국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중국 기업들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읽고 있으며 경제의 장래도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은 무서운 기세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미 밀려난 한국 기업들은 그보다 더 먼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고 이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탈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미중 무역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올라 최적의 생산기지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실리를 따지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미 한국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베트남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많고 인건비도 중국보다 훨씬 저렴해 현재 최고의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4,2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제2의 중동이라며 건설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243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가
115개에 달합니다.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스마트 공장을 지은 삼성은 전체 매출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에서 영웅으로 취급받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는 약체였던 베트남 축구의 체질을 변화시켜 아세안 최강으로 만들었고 월드컵 출전까지 넘보게 만들고 있습니다.